파트 8. 오웬의 전도와 고흥, 순천 지역 기독교 수용. 오웬의 전도와 고흥 지역 기독교 수용. 고흥과 동학. 1890년 전라도 고흥에 동학이 전파되었다. 포두면 중흥마을의 정영순이 태인의 접주에게 포교된 것이다. 이어서 송현호, 이준영 등이 입교하였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고흥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는데 주로 문중마을 단위로 친인척 등 혈연 중심의 연결망이 형성되었다. 그들은 동학 남접의 유력 지도자 김계남 휘하에 있던 태인 지역 동학 조직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훈 집회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1894년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나자 고흥의 동학교도들은 농민군이 되어 3,000명에 달하는 하나의 세력으로 초기부터 선봉 역할을 담당하였다. 전주성 점령 이후 고흥으로 돌아온 농민군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도소를 설치하여 패정개혁을 시행하였다. 이들은 6월 14일 고흥의 적폐를 청산한다면서 칼을 들고 와 향리를 구타하는 등 지방 호족들과 부패한 아전들을 징벌하기도 하였다. 향리들은 고흥 동학 농민군의 주요한 응징 목표 가운데 하나였다. 그런데 7월 16일 고흥의 농민군이 하동 전투를 위해 그곳을 떠나자 그 공백을 틈타 향리들이 8월 즈음에 수성군을 조직하여 읍성을 방어하였다. 그리고 12월 4일 양측 간의 전투가 일어났고 이는 수성군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체포된 동학 농민군은 고흥읍 관풍정에서 참수되었다. 그러나 고흥의 동학은 빠르게 복구되었다. 도피에 성공한 송현호 등의 지도부는 다시 활동에 나섰고 결국 1904년 갑진개화 운동을 일으켜 조직을 재건하는 데 성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1906년 천도교 고흥교구가 설치되었다. 조선시대 흥양현으로 불리며 4개의 군사진지와 구경목장이 설치되어 있던 고흥은 거문도, 나로도, 저리도 등 150여 개에 달하는 섬이 분포하고 있어 조세운반 항로의 중간 기착지이기도 하였다. 1899년 조사를 보면 고흥은 전라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 소작농의 비율이 높고 왕실 소유 농경지 등 면세전이 많아 경제적 상황이 열악한 곳이었다. 고흥은 삼정문란으로 인한 임술련 농민봉기의 발생 지역이었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동학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고흥 향리의 기독교 수용. 고흥의 동학군이 전주성 점령을 위해 나간으로 향하여 몹시 뒤숭숭했던 1894년 봄,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 레이놀즈와 드루가 이곳을 방문했다. 서양 선교사로서는 처음으로 고흥 땅을 밟은 것이다. 그들은 4월 28일 저리도를 거쳐 녹도, 축두, 대내를 경유해 4월 29일 흥양 읍성에 들어와 여장을 풀었다. 선교사들은 주막에 머물렀는데 레이놀즈 일행에게 특별하게 관심을 표하며 접근하는 이들이 있었다. 바로 질청의 향리들이었다. 이때 레이놀즈는 그들에게 성경을 배포했다고 전한다. 고흥과 기독교의 첫 만남이었다. 레이놀즈와 드루의 고흥 방문은 일반적인 전도 여행과는 달리 호남 선교 기획을 위해 6주간의 일정으로 전라도 전역을 순회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1894년 2월에 레이놀즈의 사랑방에서 열린 제2회 선교부 연례회의의 결정으로서 1892년 11월 내한하여 1년 이상 적응훈련과 언어 습득을 거친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본격적인 활동의 신호탄이었다. 이때 레이놀즈와 드루가 방문했던 도시들, 즉 군산, 전주, 목포, 순천이 결국 나중에 그대로 남장로교의 선교 거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 탐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남장로교 선교사의 두 번째 고흥 방문은 10년 뒤인 1905년에 이루어졌다. 광주 스테이션의 오웬이었다. 그는 그해 9월 서울에서 열린 선교부 연례회의에서 자신의 사역지를 기존의 광주 부근에서 고흥을 포함한 바다 끝
남쪽 구역으로 확장시켰다. 오웬은 고흥 기독교의 시조였다. 1905년 가을, 오웬이 고흥 읍내의 한약방에 머물며 전도하자 그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바로 신우구, 목치숙, 박용섭, 박무웅, 설준승, 이춘흥 등 6인이었다. 이들은 모두 고흥의 향리 집단, 즉 아전들이었다. 신우구는 고을의 형방과 이방을 지낸 후 당시 한약방을 운영하고 있었고, 박무웅 역시 이방과 형방을 역임한 토착 향리였다. 설준승과 박용섭도 아전 출신이었고, 그중 가장 젊은 목치숙은 부친이 아전이었으므로 향리 2세였다. 이들은 고흥 은퇴 향리들의 모임인 향로재계의 주요 구성원들이기도 했다. 그런데 더욱 주목할 것은 이들이 혼인으로 연결되어 실제로 한 집안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즉 위의 6사람은 당대 고흥의 유력한 향리였던 고령신씨 신경무의 자손들과 혼맥으로 얽혀 있었는데, 신우구는 신경무의 실제 아들이었고, 설준승은 사위, 박용섭, 박무웅, 목치숙은 손녀 사위였다. 또 대체로 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도 부유해 신우구는 고흥의 3대 부자로 정평이 나 있었고, 목치숙의 부친은 왕실 소유 토지였던 북어 포장토의 이장이었다. 향족과 기독교. 향리들의 기독교 수용은 비단 고흥뿐만이 아니라 한말 기독교 수용 사례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었다. 다시 말해 초기 충청, 호남 지역의 기독교 수용을 주도한 이들은 신분적으로 볼 때 대체적으로 조선 후기 향촌 사회의 변화에 따라 형성된 중간층의 신분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17세기 이후 지역의 지배권을 장악했던 양반 사족들은 18세기 이후 그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었고, 19세기가 되면서 양반 사회 내부에 심각한 계층 분화가 일어나 이전과는 다른 별도의 사회 세력이 성장하게 되었다. 사실 그들은 새로운 사회 세력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양반 지배 체제에서 소외되었던 서얼, 향리, 향임, 향반 등의 하위 지배층으로서 이들을 보통 향족이라고 부른다. 지역사회의 중간 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 향족은 18세기 이후 수령 권력 집중과 상품 화폐 경제 발달 등의 정치, 경제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상당한 부와 행정권을 장악하게 되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 급기야 19세기가 되면서 많은 고을의 지배권, 즉 향권이 향족으로 넘어가는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그 일부가 기독교 수용을 주도하게 된 것이다. 이 사람들은 전통적인 양반에 비해 유교 성리학에 대한 충성도가 약했기 때문에 진취적인 성격이 강했고, 기독교 등 근대성의 새로운 사조에 대해 포용적인 태도를 취했다. 또 기독교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 환경에 재빨리 적응하고자 했다. 이제 막 손에 쥔 기득권을 놓지 않고 싶었던 것이다. 고흥의 향리들은 여기에 더하여 자신들에게 적대적인 동학 농민의 득세에 사회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일종의 공포감이었을 것이다. 미국인 선교사 레이놀즈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고, 또 오웬을 자신이 운영하는 한약방에 묵게 하며 결국 그 전도를 받아들여 집단적으로 개종한 그들의 태도에는 어떤 절박함이 묻어 있다. 이를 단순히 호기심 때문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공교롭게도 레이놀즈가 왔던 1894년의 그해 봄은 고흥 농민군의 세력이 절정에 이르던 때였고, 1905년의 오웬 방문은 고흥 동학 조직의 복구가 거의 완료된 시점과 일치한다. 그들은 집강 소식이 농민군의 주요한 징치 대상이지 않았는가. 그것은 양반들의 차별을 딛고 일어나 19세기 고흥 향촌 사회의 또 다른 주역으로 성장한 향리들에게 내려진 가혹한 시련이었다. 서양 사람 레이놀즈와 오웬, 그리고 그들이 전한 기독교는 고흥의 일부 향리들에게 하나의 피난처이자 유력한 대안으로 다가왔을 법하다. 충청, 호남지방,
양반과 기독교. 충청, 호남 양반들의 기독교에 대한 태도는 어떠했을까? 19세기의 지방 양반들은 동족마을을 통해 혈연적인 결집력을 강화하면서 여전히 이전 시기에 누렸던 권세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이들은 마을과 군현 단위를 넘어서는 광범위한 인척관계에다가 학문적인 사승관계, 서원을 통해 문벌 가문 상호 간의 횡적인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다. 향족 등 중간층의 신분 상승 욕구로 양반을 칭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양반의 권위가 실추되자 뼈대 있는 구 양반층은 기왕의 권위를 수호하기 위해서 저속한 신흥 양반층과의 교류를 제한하고 스스로 배타적이 되어갔다. 양반 신분의 하단이 느슨하게 열리고 인구의 많은 수가 그 안으로 몰려들었지만 저 높은 곳에 있는 최상층 양반 가문의 권세와 지배력은 튼튼하여 쉽게 무너지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 충청 호남 지역의 상층 양반들은 서울의 개화파 관료들을 보면서 갈등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지방에서 유교 성리학의 사유세계를 고수하며 전통을 보존하는 일에 더욱 힘을 기울였다. 정치, 경제 권력이 서울로 집중되던 19세기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지방은 지난 수백 년간 그들 양반사족의 든든한 기반이자 버팀목이었다. 그리고 대를 이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그들의 자기방어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대체로 기독교에 호의적이지 않았고 이러한 태도는 일제강점기 내내 지속되었다. 예를 들면 충남 서산의 경우 1927년에 발간된 서산군지를 보면 당시 서산군 내에는 태안면, 창평리, 소주가시, 집성촌 등 모두 20개 가문의 동족마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1905년부터 1930년대까지 세워진 서산의 6개 교회는 모두 이들 동족마을과 지역적으로 무관한 곳에 위치해 있었다. 전통적인 양반 명망가들이 모여 살고 있던 마을의 기독교 수용 빈도가 매우 낮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서북의 자립적 중산층과 충청, 호남의 향족들. 충청 호남 지역 교회의 형성 과정은 한국 기독교의 중심지였던 평안도와 황해도 등 서북 지역의 형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로 비교된다. 즉, 충청, 호남 기독교의 성립은 향촌 사회 내부 중간층의 동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서북 지역의 기독교 수용을 주도한 자립적 중산층과는 그 속성에서 어느 정도 구별된다. 북부의 중심이었던 평안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양반 사족의 수가 적었고 그래서 신분이나 가문의 관계가 크지 않았으며 중국 무역과 상공업을 통한 부의 축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번창한 지역이었다. 1919년 3.1운동의 코디네이터였던 남강 이승훈의 인생 역정이 그때의 분위기를 웅변한다. 서북 지역의 이 같은 사회경제적 활기는 상품 생산자이자 경제력을 갖춘 새로운 사회 세력으로서 중소상공인, 중소지주 등 이른바 신흥 중간 계급의 광범위한 형성을 촉진하였다. 근대지향적 사회 세력으로서 신흥 중간 계급은 19세기에 접어들면서 당시의 사회 현실에 반발하여 자신들의 사회 경제적 능력에 걸맞은 정치, 사회적 권리를 요구해 나갔다. 기독교 수용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서북지방 신흥 중간 계급의 기독교 수용은 자신들의 사회적 처지와 이해를 대변해줄 새로운 세계관을 모색하는 과정과 맞물려 있었다. 그러나 충청 호남 지역은 이른바 서북의 자립적 중산층에 해당하는 요호 부민층이 당시 특권 세력의 과도한 수탈로 말미암아 독자적인 사회 세력으로 눈에 띄게 성장하지 못하였다. 바로 그러한 시대적 사명을 대신하여 기독교 수용을 주도한 이들이 바로 향족이었다. 그들은 조선 후기 향촌 사회의 구질서에서 배출된 중간층으로서 상층 양반과 구별되는 행위 양식을 지니고 있었다. 기독교 수용을 주도했던 향족은 고흥의 향리들의 예에서 보듯이 구체제에 대해서는 별 미련이 없으면서
문명 개화를 하나의 대안으로 모색하여 기독교와 서구의 문물 제도에 대해 친화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들은 시대의 흐름과 정치적 동향에 민감하거나 그런 상황을 주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근대화의 추세에 전향적이었다. 서북의 신흥 중간 계급이 자신들의 처지를 대변해줄 새로운 세계관을 모색했던 것처럼 충청 호남의 그들도 문명 개화론의 중요한 지지자들이었다. 기독교야말로 문명 개화의 근본이라고 하는 이 사상은 기독교 수용의 중요한 전제가 되었다. 기독교를 통해 새로운 시대 환경에 적응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들은 사회적으로는 양반 사족들의 하위에 존재하고 있었지만 자신들도 모르게 역설적으로 근대에 이르러서는 신문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한말, 일제강점기 고흥 기독교 1905년 오웬의 전도를 받은 고흥의 초기 기독교 수용자들은 1906년 9월 신우구의 한약방에서 정식으로 교회를 설립하였다. 바로 고흥읍 교회이다. 이후 고흥읍 교회는 교인이 늘면서 한약방이 비좁게 되자 최한금의 집, 헌병대 군기고 사무실, 박무웅의 집, 시빅한 초가로 모임 장소를 옮겼고 결국 1922년 김익두 목사 초청 부흥회 이후 신우구 1000원, 박용섭 1000원, 정태인, 오중구, 오석주가 각각 100원씩을 헌금하여 오카리에 12칸의 기와집 예배당을 건축하였다. 목치숙은 1910년 고흥읍 교회의 첫 장로가 되었고 1918년에는 박용섭이 두 번째 장로, 정태인은 조사의 직분을 맡았다. 고흥읍 교회가 세워진 지 20년 뒤인 1925년의 교인 분포를 보면 대체적으로 초기 수용자들의 인척들이 다시 새롭게 가담한 정황이 드러난다. 즉 박용섭은 아들 3명과 동생을, 설준승은 2 아들과 동생을, 박무웅은 아들 하나와 동생 2을, 신우구는 조카 2과 아들을, 목치숙은 목인경을 각각 입교시켰다. 이 밖에 이들과 혼인으로 연을 맺은 사람 또는 같은 계급 출신의 향리층 인사들이 차례로 교회에 가입하였다. 고흥근에서 두 번째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금산면 역시 그 과정에서 중간층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흥양현 저리도의 행정구역이었던 금산면은 중앙정부의 사복시에서 운영하던 목장터가 많이 있던 곳으로 1906년 그 이익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일어났다. 그러자 당시 집강인 한익수와 목리 선영옹이 지역민들을 대표해서 상경하여 정부의 그 어려움을 호소하였는데 그들은 서울 체류 과정에서 기독교를 접하고 성경을 구입해 돌아왔다고 한다. 한익수와 선영옹은 향임과 향리 출신으로 지역사회의 전형적인 중간계층이었다. 그런데 처음 기독교를 받아들인 선영옹은 곧 입장을 바꾸어 이탈하였기 때문에 금산면의 교회 설립은 한익수가 주도하였다. 한익수는 1907년 신흥리 교회를 세웠고 이에 영향을 받은 중소지주 출신의 오석주가 이듬해인 1908년 인근 신평리에 교회를 설립하였다. 오석주는 고흥읍 교회 건축 헌금으로 100원을 후원하였고 신평리 교회가 예배당을 지을 때도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였다. 또 처남 황보익을 전도하였는데 나중에 황두연 등 아들 사형제와 손자 황성수 등에 의해 지역의 유력한 기독교 가문으로 성장했다. 1920년대 중반 고흥군에는 모두 13개의 교회에 1000여 명의 교인이 있었다. 이러한 신속한 교세 확장의 배경에는 고흥 기독교의 독립운동과 사회운동이 있었다. 1919년 3월 3일 고흥읍 교회의 목치숙과 신평리 교회의 오석주는 평양신학교 입학을 위해 올라가던 중 서울에서 3.1운동의 광경을 목격하고 고흥에서 만세 시위를 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왔다. 목치숙과 오석주는 고흥읍과 동강면, 금산면 사람들을 동원하기로 하고 한익수 등
여러 사람을 포섭하였으며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4월 14일 고흥장터에서 거사를 일으키기로 결의하였다. 하지만 당일 비가 많이 내려 시위가 불발되었고 결국 그들은 체포되어 목치숙과 오석주는 징역 6개월, 한익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들은 석방 이후인 1920년 여름 고흥 최초의 청년회인 기독교 청년회를 조직하여 각각 초대 회장과 2대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당시 고흥읍교회 예배당은 지역 청년들의 공간이었다. 기독교 청년회는 1921년 사립광명학원을 설립하여 모두 60여 명의 학생을 교육하였다. 또 야학도 만들어 운영하였다. 교사 박성수는 앞서 박무웅의 딸로 광주 스테이션의 수피아 여학교를 나온 재원이었는데 광주 3.1운동에 참여하여 4개월 수감 생활 후 고흥으로 내려와 야학운동에 투신하였다. 또 고흥 기독교 청년회는 1923년 지역의 물산장려운동과 민립대학 설립운동을 주도하였다. 한익수가 주도한 금산면 기독교 청년회는 영천학원을 세워 빈농의 자녀들에게 근대 교육을 실시하였다. 영천학원은 1938년 명천 보통학교가 설립될 때까지 유지되었고 황두연이 원장으로 봉사하였다. 1924년 목사 안수를 받은 오석주는 금산면 동정리교회, 도하면 내발리교회, 풍양면 선등리교회를 개척하여 목회하였다. 그는 복음 전도뿐 아니라 동아일보 지국장을 비롯해 해태어업조합 감사를 지내는 등 지역사회와 교류하였다. 1940년 고흥읍교회와 순천노회가 신사참배를 결정하자 오석주 목사는 그것이 우상숭배임을 분명하게 지적하며 저항하였다. 이로 인해 그는 6개월간 영어의 몸이 되었다. 오석주 목사는 해방 이후인 1947년 26개의 교회를 기반으로 고흥 기독교 연맹을 결성하여 대한민국 수립 이후 고흥 지역에서 기독교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오웬의 전도와 순천 지역 기독교 수용. 순천 기독교 전례. 순천 땅을 처음 밟은 선교사는 미국 남장로교회 윌리엄 레이놀즈이다. 그는 1894년 4월 30일 순천에 들어와 하룻밤 머물렀다. 남장로교 한국선교회 전반적인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전라남북도를 탐사하던 중 잠깐 체류한 것이다. 그런데 당시 레이놀즈의 방문은 20여 년 뒤 순천의 선교 거점이 조성되는 첫 단추이자 마중물이 되었다. 전남 동부 지역 중심 도시였던 순천의 중요성이 바로 이때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또 그 아들 존 레이놀즈는 2세 선교사로서 1920년대에 순천 스테이션의 매산학교 교장으로 심우했다. 그 다음 순천과 인연을 맺은 선교사는 광주 스테이션의 클레멘트 오웬이다. 그는 1905년 9월 남장로교 선교부 연례회의에서 자신의 담당 구역을 기존의 전남 중부에서 순천, 곡성, 광양, 구례 등 동부 지역으로 확장하였다. 순천이 그의 선교 영역이 된 것이다. 오웬은 순천 기독교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를 기원으로 하여 순천에 두 갈래로 복음이 전해졌다. 먼저 조일환, 조이환, 이기용에 의해 여수 율촌 장천리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들은 다시 순천의 최정희에게 예수의 도리를 소개했다. 최정희는 원래 율촌 출신으로 조이환 등과 서로 이웃해 살아 친분이 있었다고 한다. 이어서 오웬과 지원근의 설득으로 예수를 믿은 송광면 대곡리 출신 조상학이 순천읍의 최사집 등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들은 순천 서문안 강시섭의 집에서 모임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바로 그때 최사집과 아울러 순천읍 신앙공동체 구성에 참여한 또 다른 이들로 김억평, 윤병렬, 김창수가 있었다. 여기에는 벌교 무만동교회 박응삼의 어떤 역할이
별도로 있었던 것 같다. 순천읍교회 초기 신자 집단인 이들은 당시 순천의 지역 유지들이었다. 이어서 순천읍 신앙공동체는 모임 장소를 강시섭의 사저에서 양사제로 옮겼다. 아마 그곳의 지역 유지들이 가담하면서 교인 수가 늘어 좀 더 넓은 예배 공간을 찾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순천읍 교회의 형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한말 일제강점기 지역교회 설립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즉, 19세기에 새롭게 등장하여 향촌 사회의 주도권을 장악한 향족 등의 중간 계급이 사회적 시효를 다한 성리학 전통을 버리고 그 대안으로 문명 개화를 수용하면서 기독교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양상이 순천에서도 그대로 관찰된다는 것이다. 19세기 향족들의 일부는 아래 순천의 사례에서 보듯이 다시 한말 이후 일제강점기의 지역 유지로 그 속성의 계승과 전환이 이루어진다. 19세기 순천 사회의 상황. 18세기 이전에 약 120년 동안 순천을 지배한 이들은 제지사족이라 불리는 양반들이었다. 그들은 향안을 작성하고 스스로 특권화하면서 향청을 중심으로 향촌 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옥천 조씨, 목천 장씨, 양천 허씨, 경주 정씨, 제주 양씨, 광산 이씨, 상주 박씨 등의 7개 성관이 바로 그들이다. 하지만 18세기 들어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서울, 향리, 향반 등과 같은 새로운 계층, 즉 향족이 세력화하면서 양반들에게 저항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의 중간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 향족들은 18세기의 사회 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경제력 상승과 행정권 장악에 성공하였고, 그것을 기반으로 향촌 사회 내부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 그 결과 기존의 지배층이었던 양반들과의 경쟁은 불가피했다. 순천 향족들이 세력 확장에 나서자 위기의식을 느낀 순천의 양반들이 선택한 방법은 갈등이 아니라 일종의 포용책이었다. 그들은 1732년부터 기존의 향안을 대신하여 향집 강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집강은 지방의 공립학교인 향교를 운영하는 임원들을 지칭한다. 즉, 기존의 양반들이 점증하는 지방관의 통제를 피하고 자신들과 대척점에 서게 된 새로운 세력들을 무마시키기 위해 향청과 향안 대신에 향교와 향집 강안을 선택하여 향촌 지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한 것이다. 새로운 세력인 황족들의 향권 참여는 인정하되 그 활동의 범위와 폭은 자신들이 통제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양반 주도권 지속을 위해 향족들에게 문호를 개방하여 향전을 피하고 갈등을 희석시킨 경우이다. 그리하여 19세기 전기에는 모두 18개 성관이 향집강으로 향교 운영에 참여하게 되었고, 시간이 좀 더 흐른 19세기 후반에는 무려 40개 성관이 향집강 안에 등재되었다. 전통적인 양반의 위세가 어느 정도 지속되는 가운데 그에 더하여 새로운 세력 역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장해 가고 있었고, 시간이 갈수록 이들 향족의 비중이 높아졌다고 19세기 순천의 사회 상황을 정리할 수 있다. 순천 향족과 양사제. 원래 양사제는 순천의 양반들이 앞장서 설립한 교육기관이었다. 기존의 향교는 공교육 기관이었기 때문에 그 운영에서 지방관의 입김이 더 크고 셌다. 또 향교는 중앙정부 예조의 통제를 받고 있었다. 고을 양반들의 향교 운영 참여는 이렇게 관권에 의해 제약이 있었던 것이다. 또 향교는 시간이 갈수록 교육보다는 제향 기능이 강화되면서 이른바 공자의 사당으로 그 성격이 바뀌고 있었다. 향교의 교육 기능이 크게 위축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의 양반들이 지방교육의 문호를 확장한다는 명분 하에 자신들의 향촌 내 위상을 강화하고자 설립한 새로운 향촌 기구가 바로 양사제였다. 양사제는 순천 전체에
양반자재 대상 교육기관으로서 순천의 전통 사족들은 그 운영을 주도하면서 자신들의 사회적 위상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향촌 주도 세력의 변화의 흐름이 나타났고 그와 연결하여 양사제 운영에 참여하는 이들의 구성 성분도 달라지게 되었다. 19세기 후반 순천 양사제 유사를 담당했던 이들은 모두 146명이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성씨는 앞서 지역 전통 양반들인 조씨, 정씨, 허씨 등이다. 하지만 그 전에는 보이지 않던 다른 성씨, 즉 임씨, 김씨, 윤씨 등의 등장이 새롭게 확인된다. 또 순천의 전통적 양반 사족들이 향교 재정 확보의 필요에 따라 경제력을 가진 새로운 신분층, 즉 향족을 동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19세기 유한의 애괴 교생 명단을 보면 김씨와 박씨, 윤씨, 최씨의 인원이 급증했음을 볼 수 있다. 이들은 19세기 순천의 신흥 세력이었다. 공교롭게도 순천읍의 지역 유지로서 초기 기독교인이었던 이들의 성씨는 김씨, 윤씨, 최씨이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 양사제는 요림과 향족들의 공간으로서 아무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다. 유사를 비롯한 운영 관계자들의 허락이 있어야 이용이 가능한 장소였다. 또 양사제는 기본적으로 유교 성리학을 강학하는 교육기관이었다. 이곳에서 서양 기독교의 가치를 추구하는 집회가 정기적으로 열린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양사제 공간의 예배당 전용은 그곳의 주도 세력의 결단과 개입의 산물이었다. 순천의 신앙 공동체에 양사제 건물을 기독교의 예배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선뜻 내준 이들은 지역의 초기 기독교인들과 혈연이나 혼연 등으로 연결된 매우 가까운 사이이거나 바로 그 당사자들로 짐작된다. 즉, 김억평, 김창수, 윤병열, 최사집 등은 19세기 말 순천 양사제 관련 집단의 일원이거나 최소한 그들을 강하게 설득할 수 있는 사회적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19세기 중간층과 기독교 향족을 비롯한 19세기 중간층의 친기독교적인 태도는 여러 곳에서 그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즉, 한말, 충청도 강경 지역 사회의 여론을 주도한 집단은 전통의 양반 사족이 아니라 포구 상업의 발전에 따라 경제력을 획득한 객주 등 중간 계급의 지역 유지들이었다. 상업적 역량을 토대로 19세기부터 지방사회의 유력자로 등장한 강경의 유지들은 강경의 교회가 세워지자 선뜻 예배 장소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그 교회가 부설로 세워 운영한 만동 여학교와 유치원에 각각 팔궤정과 임리정을 교사로 사용하도록 선처하였다. 19세기의 사회적 조건이 그 배경이 되어서 지역의 중간층이 그 수용에 도관 역할을 한 것이다. 또 전라도 익산 널무니 교회의 두 설립자 중 한 사람인 최순표는 금마의 아전 출신으로 널무니 마을에 있었던 궁방전의 마름이었고 다른 한 사람인 최재현 역시 민영익 궁방전의 수리 관리인이었다. 최순표와 최재현은 그 마을 주민들을 소작인으로 부리고 있던 중간 관리자로서 최순표의 계종은 그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같은 마을의 천주교인 김덕초가 전주 성당 프랑스 신부의 힘을 믿고서 행패를 부리자 남장로교의 전주 스테이션을 찾아가 널무니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한 달 만에 지주 5명이 선두에 서서 마을 주민들과 협력하여 예배당을 완성했다. 건물 준공 때는 널무니 마을이 소속되어 있던 춘포면의 지방 유지들을 초청하여 큰 술독에 긴 담뱃대까지 물고 메커첸 선교사 인도로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 이것은 지역의 유력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교회를 설립한 경우로 그 교회의 초기 신자들은 두 설립자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름은 대지주의 토지 관리인이지만 지역 사회에서는 위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순천에 기독교를 전파한 벌교 무만동교회 설립 경위도 마찬가지 양상이 나타난다. 풍수지리상 무사가 만명 난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무만동에는 17세기 후반 광산 김씨의 세거가 시작되어 점차 그 마을의 유력 문중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무만동의 기독교 수용은 광산 김씨, 김제조 집안이 주도하였다. 김제조는 부유하고 명망 있는 지역 유지였다. 그는 처음 자기 집을 제공하여 무만동 교회를 시작하였고 후에 많은 헌금을 내어 예배당 건축에 앞장섰다. 또 교회 부설 사숙을 세워 마을의 아이들에게 근대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다. 구한말 기독교 수용을 주도하는 이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무만동의 복음이 전래된 것은 김제조의 아들 김일현이 자신의 사촌 처남 조상학에게 전도를 받았기 때문이다. 1905년 무렵 김일현은 광주 스테이션 선교사들이 직영한 기독교 서점, 즉 영복 서점의 운영자로 있던 조상학의 전도를 받고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그는 당시 토지 관련 송사로 인해 광주 감옥에 수감 중이었다고 하는데 조상학은 그런 김일현을 옥바라지하며 감화를 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다시 김일현과 조상학은 김제조의 사위였던 무만동의 정태인을 무려 3개월 동안 설득한 끝에 그를 동참시켰다. 무만동의 향반 김제조 집안이 기독교를 수용한 것이다. 조상학 역시 대곡리 향반 집안의 후예로서 유교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바 있다. 곧 무만동 교회 설립 3인방은 모두 같은 반열의 중간 계급으로서 혼인관계로 상호 연결되어 있었다. 후에 김일현은 무만동 교회의 장로가 되었고 조상학과 정태인은 평양신학교를 나와 목사 안수를 받았다. 순천 기독교와 근대 교육. 양사제에서 예배드리던 순천의 초기 신앙 공동체는 1908년 그곳을 떠나 서문 밖 성 밑에 5칸 초가집을 사서 교회당으로 사용하였다. 지금의 순천 영동 108번지에 해당한다. 이곳은 1915년 선교사 프레스톤의 이름으로 토지대장에 등재되었다. 그들이 양사제를 떠난 이유는 일본군 수비대가 그 인근에 주둔하면서 그곳까지 사용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초가집 예배당은 기존의 양사제와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순천읍 신앙공동체는 이때부터 교인이 늘어나 30명가량 되었는데 1909년 오웬이 사망한 후 그의 사역을 승계하여 이곳을 방문한 프레스톤은 자신의 조사 유래춘으로 하여금 순천 지역을 담당하도록 조치하였다. 1910년 4월 순천읍 신앙공동체는 교회 바로 맞은편 영동 119번지에 한옥 한 채를 구입하여 학생들에게 성경과 신학문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 학교 건물의 소유자는 김억평이었다. 김억평 등 순천읍 신앙공동체의 설립 주역들은 교회와 아울러 이제 근대식 학교를 시작한 것이다. 이는 역시 한말 기독교 수용을 주도했던 향촌의 유지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으로 문명 개화와 일제 침략의 사회정치적 상황에서 교회와 학교를 난국의 돌파구로 삼았다는 특징이 있다. 기독교 친화적인 지역 유지들의 근대식 학교 설립 의지에 발맞추어 남장로교 선교사들 역시 지원에 나섰다. 즉 1926년 현재 순천 스테이션 영역에는 모두 30개의 교회 부설 초등학교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선교부는 1년에 매 학교당 최대 $100를 지원하였고 커리큘럼도 제공하였다. 학생 수는 보통 20에서 30명, 많은 곳은 100명이 넘게 재학하고 있었다. 프레스톤의 조사 유래추는 이전에 목포의 지역 유지로 1903년 유진벨의 영흥학교 설립 당시 임성옥과 아울러 발기인으로 참여하였고 1905년부터는 교사로서 영흥의 학생들을 직접 가르친 경험이 있었다. 1910년 영동 119번지에 세워진
순천읍 교회의 학교는 프레스톤과 유래춘, 김억평 등의 순천 지역 기독교 유지들이 머리를 맞대고 내어놓은 합작품이었다. 그때 학생 수는 약 30명으로 어린 나이로부터 20대의 총각들까지 한데 어울려 우렁차게 책을 읽으며 신학문을 익히는 재미를 붙였다고 한다. 순천읍 교회의 학교는 1911년 매곡동으로 이전하였다. 당시 성장하고 있던 순천읍 교회는 이미 그 전해인 1910년 3월 매곡동 144-2번지에 20평의 기역자 예배당을 지어 이사를 완료하였다. 기존의 5칸 초가집 교회당으로는 늘어나는 교인 수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1910년 여름 순천읍 교회 뒤편의 매산 등 일대가 선교사들에 의해 스테이션 부지로 집중 매입되면서 이제 매곡동은 기독교 타운으로서 미래가 열린 공간이 되었다. 그리하여 교회를 따라 학교 역시 이전하게 된 것이다. 이 시기에 교사는 임시로 천막을 세워 그 안에서 수업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아마 머지않아 순천 스테이션 지경에 초중등학교 설립이 계획되어 있었기에 별도의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매곡동 천막학교는 1913년 9월 선교사들 주도의 은성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 지속되었다. 김억평은 바로 이때 남장로교 선교사들을 도와 순천 스테이션의 입지가 되는 매산 언덕을 사들이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고 그 10년 뒤인 1920년에 장로가 되었다. 한국교회 선교사 전기 시리즈 10. 오웬의 생애와 선교적 유산